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만나 진짜 보물을 찾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못생겼다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던 두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만나 이룬 결말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때는 조선 중기, 전라도 어느 고을에 최만석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100마지기가 넘고 기와집이 20칸이나 되는 부유한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이 집에는 한 가지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딸 옥녀 때문이었습니다. 옥녀는 20살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옥녀는 몸집이 장정만하고 얼굴은 둥글널쩍했으며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검었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마저 우렁차서 한번 웃으면 마을 어귀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옥녀만 시집 보내면 한이 없겠구만. 최만석 내외는 날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혼처를 수소문해도 옥녀의 얼굴을 본 총각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고을, 산 너머 마을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집안이 있었습니다. 박용기라는 선비의 집이었지요. 박용기의 집에는 외아들 봉이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문제였습니다. 25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것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 봉이라 불렀습니다. 봉이는 말을 더듬었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으며 글 공부를 시켜도 천자문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서당 훈장님이 천지연왕을 100번 써오너라고 숙제를 내주었는데 봉이는 천지, 거물연, 누르왕을 겨우 5번 쓰고는 팔이 아프다며 그만두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버지가 사랑방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을 때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 봉이는 들어서자마자 넘어져 상 위에 차를 엎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조심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구나. 아버지 박용기가 소리를 질러도 봉이는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이런 봉이었으니 마을 처녀들의 부모가 혼사를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우리 딸을 저런 바보한테 시집 보낼 수는 없지. 저 집은 재산이 좀 있다지만 저런 사위를 두면 집안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댔고 박용기 내외는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중매쟁이 김할멈이 장터에서 두 집안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최만석 댁 딸은 외모가 저래서 시집을 못 가고 박용기네 아들은 바보라서 장가를 못 가고. 김할멈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고 뭐겠나. 김할멈은 곧장 최만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날이 마님, 좋은 혼처를 찾았습니다. 뭐, 정말이요? 최만석 내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박용기 선비댁의 아들입니다. 그 집안은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이고 재산도 제법 있습니다. 게다가 아드님이 워낙 순하고 착해서 우리 옥녀 아가씨의 외모 같은 건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김할멈은 봉이가 바보라는 사실은 살짝 빼놓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만나보지요. 최만석은 너무나 기뻐 당장 혼례를 올리자고 했습니다. 김할멈은 이번에는 박용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으리, 좋은 혼처를 찾았습니다. 오, 정말이요? 박용기 내외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최만석 나리댁의 막내딸입니다. 그 집은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고 딸아이가 워낙 마음씨가 곱고 일도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게다가 성격이 워낙 순해서 우리 봉이 도련님 같은 착한 사람을 좋아할 겁니다. 김할멈은 옥녀가 못생겼다는 사실도 살짝 빼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혼례를 올립시다. 박용기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집안은 서로의 자세한 사정도 모른 채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신랑 봉이는 멋진 혼례복을 입고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탄 채로 가다가 길가의 꽃을 보고는 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 꽃 예쁘다. 하인들이 부랴부랴 봉이를 붙잡았습니다. 한편 신부 옥녀는 빨간 연지를 바르고 화려한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워낙 크다 보니 족두리가 작아 보였고 몸집이 커서 가마가 좁아 보였습니다. 어머, 저 신부 좀 보세요. 몸집이 장정만 하네. 구경꾼들이 수군댔지만 옥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초래청에서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만석 내외는 신랑 봉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청년이 왜 저리 멍한 표정을 짓고 있나? 박용기 내외도 신부 옥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가씨가 왜 저렇게 크고 못생겼나? 하지만 이미 혼례는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봉이가 절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어머, 저 신랑이 왜 저러나?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옥녀는 황급히 일어나 봉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옥녀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 봉이를 번쩍 들어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신부가 신랑을 들어올리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두 집안 어른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조용히 봉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봉이는 옥녀의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이상하게도 봉이는 옥녀를 보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저 크고 우렁찬 목소리의 신부는 자신을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옥녀도 봉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도련님은 나를 보고도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으시네. 참 순하고 착한 분이구나. 혼례를 치른 후 옥녀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이미 며느리가 된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옥녀야, 내가 이제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집안일을 잘 돌보아야 한다. 예,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녀는 부지런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 살림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인들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곳간을 관리하며 바느질도 했습니다. 비록 외모는 못생겼지만 옥녀는 본가에서 배운 살림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빈틈없이 처리했고 하인들을 다스리는 솜씨도 훌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살림 솜씨를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못생겼어도 살림 하나는 기막히게 잘하는구나. 한편 봉이는 여전히 바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랑방에서 책을 읽다가 졸음이 와서 그대로 엎어져 잠들었습니다. 촛불이 책에 붙어 불이 날 뻔했는데 옥녀가 재빨리 달려와 불을 껐습니다. 도련님, 큰일 날 뻔했어요. 졸리시면 방에 가서 주무세요. 아, 미안해요, 옥녀. 또 어느 날은 봉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개미집을 발견하고는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부지런하네. 시아버지 박용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녀석이 저렇게 멍하니 있으니 나중에 집안을 어찌 이끌어가려나. 하지만 옥녀는 남편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곁에 앉아 함께 개미를 구경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도련님. 저렇게 작은 것들이 저렇게 큰 먹이를 나르다니. 봉이는 옥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옥녀는 남편 봉이를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봉이가 밥상을 받고는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다가 그대로 밥그릇에 숟가락을 넣어버렸습니다. 도련님, 그건 안 돼요. 옥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밥은 숟가락으로 떠먹고 국은 국그릇에서 떠먹어야 해요. 이렇게요. 옥녀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고
봉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봉이가 인사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자 옥녀가 귓속말로 일러주었습니다. 도련님, 손님께 인사를 드려야 해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하고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봉이가 더듬더듬 인사를 하자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옥녀는 남편에게 세상살이의 도리를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화를 내거나 다그치지 않고 언제나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가르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 며느리 참 대견하구나. 저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봉이를 가르치다니. 시아버지 박용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못생겼어도 마음씨만큼은 이 세상에서 제일 고운 여인이로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석 달 동안 한 방울도 오지 않아 논밭의 곡식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이러다간 올가을 곡식을 거두지 못하겠구나. 박용기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걱정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밤, 옥녀는 남편 봉이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이 가뭄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봉이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산 위에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요? 네. 어릴 적에 놀러 갔을 때 보았어요. 맑은 물이 콸콸. 옥녀는 번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산 위에 샘물을 끌어오면 되겠구나. 다음 날, 옥녀는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도련님 말씀에 의하면 뒷산 위에 샘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을 끌어오면 논에 물을 댈 수 있지 않을까요? 뒷산의 샘물이. 박용기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봉이의 말대로 산 중턱에 맑은 샘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오, 이런 곳에 샘물이 있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대나무를 잘라 물길을 만들어 샘물을 논으로 끌어왔습니다. 며칠 후 말라가던 논에 물이 데워지고 곡식이 다시 푸르게 살아났습니다. 옥녀 덕분에 살았소. 봉이 도련님이 샘물을 기억해낸 덕분이지.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용기는 아들 봉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멍해 보여도 이 녀석이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이듬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둑대가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박용기의 집은 부잣집이라 도둑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도둑들은 담을 넘어 뒤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옥녀가 뒤뜰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옥녀의 큰 그림자가 담벼락에 비쳤습니다. 도둑들은 옥녀의 거대한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옥녀는 도둑들을 보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둑이다! 도둑이야! 옥녀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불을 켜고 나왔습니다. 도둑들은 황급히 도망가려 했지만 옥녀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고? 옥녀는 장사 힘으로 도둑 2명을 한꺼번에 붙잡았습니다. 이 여자 힘이 장사다. 나머지 도둑들은 혼비백산 도망쳤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도둑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옥녀 덕분에 도둑을 잡았구먼. 그 큰 목소리와 장사 힘이 이럴 때 쓸모가 있구나. 마을 사람들은 옥녀를 칭찬했고 시부모님도 며느리를 대견해했습니다. 옥녀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 재물을 모두 빼앗길 뻔했구나.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고을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원님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을 불러 치료를 했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원님은 근심에 쌓였고 고을 전체가 걱정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원님은 고을의 모든 선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혹시 누구든 내 아들의 병을 고칠 방도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큰 상을 내리겠소. 선비들은 서로 의논했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봉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바보가 무슨 소리를 하려나? 하지만 봉이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산삼, 100년 묵은 산삼이 필요합니다. 산삼. 100년 묵은 산삼이라니? 원님이 되물었습니다. 그런 산삼이 어디 있단 말이오? 봉이는 느릿느릿 대답했습니다. 북쪽 산 큰 바위 밑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원님은 사람을 보내 그곳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과연 봉이의 말대로 북쪽 산 큰 바위 밑에 100년 묵은 산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 정말 산삼이 있구나. 사람들은 그 산삼을 캐어 원님의 아들에게 다려 먹였고 며칠 후 아들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원님은 크게 기뻐하며 봉이를 불렀습니다. 그대 덕분에 내 아들의 목숨을 구했소. 그대는 어찌 그 산삼이 있는 곳을 알았소? 봉이는 순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에 산에서 놀다가 본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감탄했습니다. 그대는 평소에는 말도 어눌하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비범한 능력이 있구려. 참으로 대단하오. 원님은 봉이에게 많은 상을 내렸고 고을 사람들은 봉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보 봉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봉이었구나. 저 순박한 마음씨가 오히려 복이었어. 그날 밤 옥녀와 봉이는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녀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사람들이 이제 도련님을 알아보네요. 도련님은 바보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봉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가르쳐주고 믿어주었잖아요. 옥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도련님 덕분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못생겼다고 놀렸지만 도련님은 저를 예쁘게 봐주셨잖아요. 봉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예뻐요. 정말 예뻐요. 마음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용기와 시어머니는 사랑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저 두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구려. 그러게 말이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우리가 부끄럽네요. 그로부터 박용기의 집안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옥녀의 부지런함과 지혜, 그리고 봉이의 순박한 마음과 비범한 기억력이 합쳐져 집안은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존경하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을 보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 그래.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있는 법이지. 세상 사람들은 흔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쁘고 잘생긴 것, 똑똑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만을 귀하게 여기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옥녀와 봉이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옥녀의 착한 마음씨와 인내심, 봉이의 순박함과 특별한 재능. 이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로를 만나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옥녀와 봉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대한다면 우리도 뜻밖의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할머니의 달주머니에서 꺼낸 이야기 어떠셨나요? 못생긴 딸과 바보 사위,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만나 이룬 행복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밤에도 할머니의 달주머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